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퇴직하고 나니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엄마, 아빠라는 역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귀엽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가끔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 서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이미 다 정해진 건가? 이제 남은 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인가?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사올 때 그 연필은 이미 정해진 목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라고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연필의 본질, 즉 연필다움은 연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공장에서 글 쓰는 도구를 만들자고 생각한 후에 연필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연필과 다르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되어라 라는 설계도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연필은 공장에서 깎여 나온 그 모양대로만 살아야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라는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인 지금의 내 그림은 이미 다 그려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림은 마지막 붓질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색을 칠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붓질도 있었고, 직장에서 일하는 붓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색깔도 칠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쁜 색깔도 칠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캔버스에는 아직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붓은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손에서 그 붓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녀들이 독립하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쓸모로 정의되는 연필이 아닙니다. 당신은 쓸모를 넘어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연필은 뾰족한 심이 다 다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설령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부모로서의 의무가 줄어들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의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순수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모님 기대에 맞춰 대학을 선택했고,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녔으며, 자녀를 위해 내 꿈을 밀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기대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승진을 위해 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때로 무겁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우리는 깎인 대로만 살아야 하는 연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그려나가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60대, 70대의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색깔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르트르의 지혜를 빌려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은 참여, 관여, 헌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회사가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약속도 뜸해집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저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밖에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압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정말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앙가주망은 거창한 사회운동이나 대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산책을 나가셨다고 칩시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계신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날씨 참 좋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앙가주망을 실천한 겁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대화에서 서로 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 함께 산책하자는 약속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참여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퇴직 후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가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서예 학원에 가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먹물 향기가 있고, 붓끝으로 한 획 한 획 끊는 집중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예라는 매개를 통해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존재를 증명한다. 서예를 배우는 그 순간, 이분은 서예를 배우는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까짓 서예가 뭐가 대수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에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의미는 당신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예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예를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의미를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안가주망입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안가주망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는 것도 안가주망입니다.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서 저녁을 만드는 것도 안가주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나 거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기로 선택한 겁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런 것까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가주망의 시작입니다. 노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택을 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았지만 사실 제약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시간과 여유가 생겼으니 배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분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연주회를 열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서 나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We are what we do.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요. 이것도 하나의 안가주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TV를 켜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철학에 대해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
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데 다른 노인을 돕는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90세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도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앙가주망의 힘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르트르는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가 아니라 사람들 틈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철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참여 속에서, 선택 속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동네 책방에 들러 책 한 권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에렌퍼, 시에스트레즈 어트레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타인이 지옥이라니, 그럼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건가? 혼자 살라는 건가? 하지만 사르트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며느리 눈치를 봐요. 손주를 돌봐줄 때도, 집에 놀러 갈 때도 항상 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 의견도 숨기게 돼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독립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끔 아들네 집에 가면 제가 늙은 부모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불편해요. 나는 그냥 아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어느새 모셔야 할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며느리의 눈에 빛이 나, 자녀의 눈에 빛이 나, 손주의 눈에 빛이 나.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열쇠 구멍으로 다른 방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온전히 보는 주체입니다.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보는 행위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보는 주체에서 보이는 객체로 전락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훔쳐보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노년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녀의 시선이 나를 늙은 부모,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간섭하는 어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규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늙었지.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65세 남성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골프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취미였는데 일이 바빠서 오랫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아껴야지.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병원비도 모아야 하잖아. 이분은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골프 치고 싶어. 우리가 아껴야 할 돈이 있는 건 맞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한 달에 2번만 칠게. 그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아내는 처음에 섭섭해했지만 결국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다시 시작하면서 활기를 되찾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 전체에 퍼졌습니다.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내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나라는 주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들에게 부담 주면 안 돼. 내가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물론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맺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일까? 진정한 관계는 두 주체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쪽이 객체가 되어 다른 쪽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도 독립적인 개인으로 서야 합니다. 나는 내 부모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하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선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이 어머니는 온 집안을 청소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딸의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느 해 딸이 오기 직전에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일을 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딸한테 내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 텐데. 그래서 아픈 것을 숨기고 억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와서 며칠을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딸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 다음 해, 딸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많은 준비를 못하겠더라. 이번에는 우리 같이 집 근처 식당에서 밥 먹자. 그리고 엄마가 요즘 배우는 서예 작품도 보여줄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서예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식당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딸은 내가 완벽한 어머니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구나. 딸은 그냥 진짜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구나.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사르트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믿음 obeys for을 버려야 한다. 나쁜 믿음이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이렇게 행동해야 해. 나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해. 나는 조부모니까 손주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역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모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조부모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역할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저는 항상 좋은 할아버지를 연기해요. 피곤해도 같이 놀아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손주에게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알았어. 할아버지라고 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주도 나를 완벽한 할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본다는 거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타인은 지옥이다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마치 연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필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나의 욕구를 표현하세요. 물론 모든 욕구를 다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해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타인의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가 섭섭해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분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이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부하고 싶었어.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2년 후, 이분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엄마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힐 때만 지옥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회복할 때 타인은 오히려 나의 자유를 응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We are condemned to be free. 이 말은 자유가 형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이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녀의 눈, 배우자의 눈, 사회의 눈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나답게 늙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투입니다. 프랑스어로 프로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투사, 기투, 기획 정도가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미래로 던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다 살았어. 남은 건 그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야. 하지만 사르트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미래로 던져야 한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퇴직 후 10여 년을 그저 TV를 보고 손주를 돌보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지냈습니다. 나쁜 생활은 아니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책을 쓰고 싶다. 내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싶다.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꿈을 잊고 살았구나. 55년이나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써보자.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6.25 전쟁, 가난했던 시절,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300페이지가 넘는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했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겪은 시대를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배웠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읽으니까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이 할머니는 자비 출판으로 책을 냈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고 몇몇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도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5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책을 쓰기 전까지 저는 그저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책을 쓰면서 저는 지금 창조하는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장면을 쓸까 생각하며 설레요. 이게 바로 사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기투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과거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면 is nothing else but what he makes of himself.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냉정하고 무섭게 들립니다. 내가 만든 것 이상이 아니라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야. 60년,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사르트르는 반박합니다. 당신은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손주가 실수를 해도 참았습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어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분은 변했습니다. 손주에게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아,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기투입니다. 과거의 나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이다. We are not our past, but our possibilities. 한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퇴직 후 이분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전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우연히 사르트르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선택에 의해 규정된다. 이 문장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분은 70세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못다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이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카페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의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부모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순수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하나요? 뭐가 좋은 선택인가요? 사르트르는 답합니다. 좋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선택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고 나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의미 있는 선택이고 누군가에게는 봉사활동이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책 읽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0세인데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완벽하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매주 일본어 수업에 가는 그 시간,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그 순간,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은 알겠다 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삶의 의미예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We are not the destination, but the journey. 우리 인생은 어떤 완성된 상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70세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늦은 게 아닙니다.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한계에 속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미완성이다. Man is incomplete.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일기를 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을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We are what we make of ourselves.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통해 나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를 형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60대, 70대의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역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비로소 순수하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늙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필이 아닙니다. 깎여진 대로만 살아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그려나가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캔버스에는 아직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안가주망, 세상과 관계를 맺으세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 작은 참여가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짜 나를 회복하세요. 셋째,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세요. 기투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사세요.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뭘 하면 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일기를 써보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나는 이런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세요. 서예, 수채화, 요가, 노래교실, 뭐든 좋습니다. 관심 가는 것 하나를 골라 신청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What matters is not what happens to us, but what we do with what happens to us. 여러분에게 나이 듦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의 독립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상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듦을 새로운 자유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르트르는 80세에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비서에게 구술하며 철학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이제 그만 쉬시죠라고 하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쉬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일하셨고, 충분히 희생하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아니, 사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이제 자유로워 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붓을 내려놓지 마세요. 아직 그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캔버스에 아름다운 색깔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